정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 지원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공석이어서 청문회 일정 차질이 예상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과 함께 6일 지방선거 여론수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의 여론 동향과 막판 변수, 그리고 주목해야 할 핵심 승부처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와 인물론을 내세우며 막판까지 읍소 전략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다당제 구축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틈새를 노렸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데다 당내 성비위 문제, 지도부 갈등, 김포공항 이전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 당초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과반 승리가 목표였지만 지금은 호남 3곳과 제주, 세종 등 5곳 이상 승리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투표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국민 주권을 지켜낼 힘을 주십시오. 특히 지도부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판하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16억 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했고 이 같은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이 세 사람만큼은 유능한 단체장이자 차기 강력한 주자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한 후 공항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GTX-D Y자 노선 건설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 망가진다.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또 윤호중,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은 세종과 대전 등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울 지역 순회 유세를 펼쳤고 저녁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송영길 후보 지원 유세를 끝으로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 틈새를 노리는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고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해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경기와 충북, 강원, 제주에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교체 후반전이라며 정권교체 완성을 위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경기도로 총집결해 필승 유세를 펼쳤습니다. 중앙선대위 지도부가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선 겁니다. 김은혜 후보님이 윤핵관 중에 최고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김은혜를 중간에 심부름시켜서 경기도민들 본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후반전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선 정권교체로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국 17개 시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개방 약속 지켰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 6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약속 지켰습니다. 당을 혁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선거용 부도수표라며 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파기 등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유세를 마친 권 원내대표는 충북과 강원 등 주요 지역을 잇따라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지원 유세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의회, 구의회 의석을 국민의힘이 3분의 2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승부처에서 나온 김포공항 이전 논란과 재산신고 축소 문제가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주 완박이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여야는 이렇게 서로를 향한 총공세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김포공항 이전이 아닌 김포공항 폐항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공항이 멀어지면 제주 관광산업이 위축될 게 뻔한데 관광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이라고 말하지만 이전이 아니라 원주나 청주로 가서 타라고 하는 것은 김포공항 폐항입니다. 원주나 청주로 사람을 보내도 다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도 제주 관광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려는 제주 완박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이재명 후보 눈치만 보지 말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과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우영훈 도지사 후보가 국내선 폐지와 해저터널 공약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모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불거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문제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당선돼도 무효될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말했고,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도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비난하며 김 후보의 사퇴와 수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변명해도 결코 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1356만 경기도민께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를 향해 자기 재산 신고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33조 원이나 되는 경기도의 큰 예산을 다루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 측의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는 해명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한다면서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을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웬만한 우리 이웃의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 분당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착오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강원 원주갑인데요. 원주시장 3선을 지낸 민주당 원창묵 후보와 지난 총선에서 7%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강원 원주갑 현장을 김동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원주 전문가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맞붙은 강원 원주갑.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인 1%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을 만큼 그야말로 초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원주시장에 내리 3번 당선돼 12년 동안 원주시정을 이끌었던 원 후보는 국립과학관 건립과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원주 현안을 처음부터 챙겨온 자신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은 여당이 하고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열정을 갖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온 열정 넘치는 원창목 국회로 보내주셔야 한다. 원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의 원주 연결과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을 내세우며 중단 없는 원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시장 12년 동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원주시를 국회에서 더 크게 완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당시 이광재 후보에게 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는 설욕을 다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이번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대위 공보수석 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습니다. 박 후보는 새 정부와 함께 원주 발전의 새 바람을 일으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로 뻗어가고 세계로 뻗어가서 원주를 세계 중심,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 연포가 될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박 후보는 구도심 경제 활성화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실현 등을 통해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원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가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원주에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주 발전을 위해 더 일할 기회를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새 정부와 함께할 새 인물론을 내세운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맞붙는 강원 원주갑.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문회를 열거나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혜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 4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사청문회가 늦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후반기 국회 출범이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대표와 특위 구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의장 자리도 공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해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장대로 빨리 선출에 협조를 해서 향후 국회가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의장 선출과 이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를 연계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작년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기로 한 그 약속만 지킨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원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 요청 뒤 일정 기간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도 여야의 갈등으로 상임위를 꾸리지 못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실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최측근에 대한 감찰을 최측근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측근 비호 체제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총괄본부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가족 비리는 은폐되고 중임을 맡은 후계자에게 길을 열어 보상하는 게 윤 정부 임기 초 국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권 없는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인사정보와 수집권을 주려는 편법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제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지방선거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일꾼을 뽑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를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되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민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도 오늘 자정을 기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각 당 분위기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우선 13곳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우세한 상황으로 점치고 있는데 다만 당 지도부는 방심은 금물이라며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지층 긴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과거 여론조사 오차 사례도 있었고 현재 17곳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풀뿌리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 목표인 8곳보다 눈높이를 대폭 낮췄습니다. 4곳에서 승리할 경우엔 현상 유지, 그리고 5에서 6곳 승리신 선전, 8곳 승리신 완승이라는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최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비리 성비 사건, 당 내용 등이 작용하면서 점점 지지율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다수인 만큼 민주당 역시 막판 조직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자체 평가에서 이번 선거에서 4곳만 승리를 해도 현상 유지라고 평가할 만큼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어렵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완승을 거뒀죠.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을 석권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모두에서 패배했습니다. 정치권엔 허니문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이뤄지는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2018년 지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힘입어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네. 이번엔 국민의힘이 모두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기 전국 주도권을 여당이 가져가느냐, 야당이 가져가느냐 이게 갈라지게 되겠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경우에는 현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국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권력이 재편되면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다는 걸 부각되면서 야당의 견제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엔 당정 사이
당정 사이에 파워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분석에 따라 5개에서 7개 정도로 선전을 한다면 지도부가 총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이하라면 민주당 큰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선이 이어 지선까지 패배한다면 민주당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 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구주류인 친문재인계와 신주류계인 친이재명계 그리고 586 그룹 등 각 계파가 당권을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르게 되는 이제 지방선거인데 내일 저녁 7시에 방송이 되는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에서 이제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그 정치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대통령실이 어제 권력형 비리감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두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렇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사전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실 폐지로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이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검찰에서 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일고 있는 그 논란은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감찰을 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부터 출범을 했는데 이 대통령 간섭 없이도 감찰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임명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이 5년 내내 공세를 펼쳤고 윤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별감찰관 비임명 가능성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 영향이 끼칠 수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맡겨 가족감찰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가족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족 비리가 많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데 그 측근 비리를 누가 감시하고 수사할 것이냐면서 희대의 내로남불 체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 논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 곧바로 진화에 나섰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즉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관계자에 의해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고요. 권 원내대표도 지선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겠다면서 논란 잠재우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도 메시지 혼선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이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지선 이후 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여야와 협의해서 추천하겠다고 한 만큼 이 후보 합의를 위한 여야 충돌로 한동안 국회가 시끄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쨌든 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3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과했던 덕담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총력전에 나선 여야 정치권.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도 몸조심을 해야 할 시기죠. 특히나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 모두 막말 경계령, 입단 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어제 충북 증평군에서 있었던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송기훈 증평군수 후보 나이를 거론하면서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좀 그렇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인 송기훈 후보, 1952년생으로 올해 70세가 되는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이번에 고향인 증평에서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연기자로 성공한 분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연기자인데 연세가 70이 넘어서 연기를 이제 그만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던 일 계속 쭉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공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 공개 유세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나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낸 노인 폄하 발언이란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이 해선 안 될 말을 했다, 막말이라고 본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발언 하루 만인 오늘 덕담을 하려다 표현이 과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송기훈 후보님 불쾌하셨을 텐데요. 사과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연 선대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던 민주당. 이번엔 곧바로 사과를 하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선거 막판에 불거진 말실수가 내일 최종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국민의힘 천적된 강용석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경기이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 한때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보수 단일화가 거론됐지만 결국 불발이 된 탓일까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 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강 후보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경기이사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인데요. 강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빌딩 아시죠? 공시지가로 2억 1천이에요. 근데 남편분이 가지고 계신 게 81평이거든요. 그러면 토지값만 곱해도 한 1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 공개를 하실 때 이 건물 값을 150억으로 공개를 하셨어요. 후보 등록하면서도 또 역시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남편 소유 빌딩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후 대변인을 통해서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토론회장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을 했지만 선관위 확인 결과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14억 9천여만 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편 소유 증권 누락분까지 총 16억 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은혜 후보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후보의 공격은 김은혜 후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로 화살이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대표단이 지방선거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용석 후보는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오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흔히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곳이 정치권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 말을 가장 실감할 때가 바로 선거 전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기이사 선거. 초박빙의 선거전에서 국민의힘 천적이 된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행보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총력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유세 현장 분위기와 민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마지막 유세 현장 분위기와 판세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규령입니다. 네, 그 대변인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유세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신지요? 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캠프로 파견 와서 이번 선거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이렇게 유세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인터뷰를 위해서, 국회 방송 인터뷰를 위해서 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촌역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그렇군요. 있고요. 이제 충정로역으로 좀 옮길 예정이고, 1시간 뒤에는 7시 반 정도부터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녀보니까 좀 시민들 반응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선거운동 초반에는 시민들이 좀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해서 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판세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0곳 이상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좀 보면 좀 열세인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 승리의 기준을 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10개 지역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7개 지역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대선 기준으로 하면 10대 7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선거 상황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김민석 총괄 선대본부장 경우에도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곳을 제외하고 한두 군데 더 이기면 선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좀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는 좀 전 지역에서 격차가 좁혀질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인물 경쟁력이 국민의힘 인물 경쟁력보다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인물 경쟁력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강원지사 이광재 후보라든지 충남지사 양승조 후보라든지 좀 불리한 선거 구도를 인물 경쟁력으로 뛰어넘으려 하고 있고, 또 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들 경우에도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성과나 실적 이렇게 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분들은 그런 것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에 따라서 이기는 곳이 한두 군데 더 나올 수 있다. 결국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하러 나와주실지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송 후보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 상황에 대한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그리고 제주지사 오영훈 후보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선대위 차원에서 조율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이제 제2강남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제2강남이라는 건 도시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울 강서구엔 마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됐고, 또 김포에는 한강신도시, 인천에는 검단신도시 이렇게 그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 역시 김포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공약으로 실질적으로 내놓았거든요. 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서울시 의회에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의 양천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쪽은 이기재라는 분이 이제 후보로 나오셨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으로 좀 측근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 후보의 핵심 공약에 김포공항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김포공항 이전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고 이 국토부 장관의 측근이 양천구청장에 출마한 상황이고 이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소속 구청장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건 덮어두고 나몰라라 하고 민주당이 내건 공약에 대해서만 이렇게 묻지마 공세를 펼치는 게 좀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선거를 의식해서 좀 난리가 난 듯이 과도하게 공세를 펼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뭐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반대를 할 게 아니고 자당 후보들이랑 먼저 조율을 해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완전과 번영을 바랍니다. 끝나고 모두 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과 6일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바쁘신데 정말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데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로 네. 역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사전투표율이 여야 그 유분리를 생각했을 때 어디에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 과거처럼 또 그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 이제 더 이상 유리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이른바 진보 쪽에 조금 유리하다는 게 정설 이어왔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못 되고요. 사전투표가 보편화되면서 사전투표율이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등식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다들 뭐 보도나 짐작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세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조금 뭐랄까요 가라앉아 있달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전투표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난 26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잖아요. 공표 금지 전에 조사된 좀 여론조사 가지고 판세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그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2주차부터 쭉쭉 상승을 해서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50% 육박하는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추세가 본 선거까지 갈지가 궁금하고 대선에 있어서는 좀 정당 지지율보다는 개인의 면면을 보게 되는데 네. 또 반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선에서는 대개 네. 2강 또는 3강이었는데 뭐 직전에 치러진 약 석 달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 아주 팽팽하게 다 진영별 결집이 이루어졌고 네. 최고의 대결을 벌였죠. 아직 그 기억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영향권, 대선의 자기장권 아래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정당 투표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한 사람을 놓고 뽑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유권자들도 고민을 다각도로 해서 저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반면에 지방선거는
우선 도지사 또는 뭐 시장, 시군구 지사 이렇게 뽑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뽑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자리나 되니까 네. 더 많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그 준비한 표를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시죠. 네. 저희가 네, 헤럴드 보여주시죠. 경제의뢰로 네. 제가 일하고 있는 KSOI에서 조사를 했던 거 자막으로 보면요. 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약 한 달 전에 비해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약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가면 두 당이 37% 정도에서 비슷했는데요. 지금 5월 2주차 그래프의 맨 벌어지네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저 때부터 조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5월 첫 주나 4월 말까지는 두 당이 비슷했어요. 한 37, 8%. 그러다가 5월 둘째 주 접어들어서는 약 7%포인트 오차범위 살짝 걸치면서 조금 차이가 나더니 네. 그 뒤로 세 주 연속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대통령 취임까지가 지금 저 기간 쪽에 다 들어 있는데요. 특별히 네.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실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지층들이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한 달가량 지나고 보니까 7% 차이에서 14% 그렇습니다. 2배 차이가 나 버렸네요. 옷이 꽤 젖어 있어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네. 공표 금지 기간에 그렇죠. 저기 들어와 있고 이제 막상 바로 당장 내일이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 추세가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변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인천 계양을 얘기 잠깐 해볼까 네.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후보가 늘 우선을 했던 곳인데요. 예. 민주당 하락세와 함께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반전 카드로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꺼낸 모습인데 박빙의 판세에서 이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공항 이슈는 지역 이슈를 떠나서 미치는 사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상 이익과 기대 이익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게 될 손실, 끼치게 될 손실 사이에서 지금 명확한 그 가치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찬반 양론도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적어가지고 찬반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 이슈로 삼기에 특히 선거 막판에 꺼내든 이슈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질 않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선거에 특히 주도적으로 제기한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군요. 그 내일 그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제 그 대선 이후 85일 만에 이제 치러지는데 네. 새 정부 견제냐 안정적 국정 운영이냐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최근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그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정 안정론이 과반 넘으면서 조금 세를 얻어가는 형국입니다. 이거 네. 역시도 한 달 또는 한 5주 넉넉 잡고 5주 6주 전으로만 돌아가도 국정 안정론과 독주를 견제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죠. 그게 거의 팽팽했어요. 한 41~2%대에서 호각세를 이루다가 3주 전 또는 4주 전 들어오면서부터 차이를 벌리기 시작하더니 국정 안정론 여기에는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업 효과도 좀 작용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정 안정론이 저희 KSOI 헤럴드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도 거의 다 50%에 걸쳐 있거나 조금 살짝씩 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 50%에 미치지 못했던 긍정 전망에 비추어 보면 꽤 늘어난 것이고요. 그만큼 그 포션 늘어난 것만큼 민주당 측에서 호소하고 있는 독주를 견제하자는 얘기는 40% 초반대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달 3, 4주 사이에 아까 정당 지지도만큼이나 거의 네. 비슷한 그렇죠. 비율로 같은 차이가 추세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둘이 알겠습니다. 거의
그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같이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또 바로 세대별 투표율인데요. 네. 특히나 40대 투표율이 이번 선거 당락을 가를 것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세대별 투표 중에서도 40대 투표율이 중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도 40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었고 흔들리지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의 지지율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40대의 투표 의향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감이 있고 40대의 민주당 결집도 역시 결집의 강도 역시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그것은 대선 이후 약 2, 3개월 동안 민주당의 행보에서 좀 난맥상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아성이자 튼튼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지난 대선과는 조금 다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히 60대 이상 같은 데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포인트가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세대별 투표는 40대 투표율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어느 지역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자 대리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혜 대변인을 지명하다시피 해서 파견 보내다시피 해서 출마를 시켰고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2인 삼각관계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지역은 정말 판세를 도저히 예측 불가할 만큼 오차범위 내에서도 낮은 밴드에 딱 붙어 있거든요. 물론 어쩌다가 좀 크게 벌어지는 조사도 좀 한두 개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오차범위 안에서도 아주 팽팽해요. 그래서 정말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리하는 당이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상징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또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6일 지방선거 여론 동향과 막판 변수 그리고 최대 승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경북 경산 지역은 34도까지 오를 텐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대기는 갈수록 더 메마르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1시간 뒤 내일 오전 6시부터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부터 100분간 선거 특집 방송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